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겔 고정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설거지론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이론이 비읍트릭스 이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의 글입니다. 그리고 원문은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원을 해가지고 글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흩어져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정리된 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다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빨간 줄을 그어뒀어요. 그리고 저랑은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만 제가 멘트를 하고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원문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열 때문에 보자를 비읍자로 발음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트릭스 제1편 DNA의 속박입니다. 2010년 1월 18일 글입니다. 무려 14년 넘었죠. 유전자라는 것이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졌다면 이 인격체가 가장 열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유전자의 복제이다. 비읍트릭스 이론가. 유전자의 본능적인 복제 욕구는 생명체를 지배한다. 정상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 자, 여기 당신의 머릿속에 사마귀 암수 한 것이 떡을 친다. 잭스를 마치고 나서 암컷은 수컷의 머리부터 먹어 들어간다. 수사마귀는 재빨리 도망을 못 쳐서 먹혔거나 죽을 것을 알면서 먹힌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세계로 와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도망을 못 쳐서 뜯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뜯길 것을 알면서도 뜯기고 있는 것인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비읍트릭스의 세계에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비읍트릭스에서 빠져나와 차디찬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건대 진실을 찾는 여정을 떠나기로 한다면 다시는 비읍트릭스를 돌아갈 수 없다. 비읍트릭스를 탐구할 자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며 나갈 자는 뒤로 버튼을 눌러라. 빨간 약을 드실 분들은 계속 들으시고 파란 약을 드실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왜 남자는 성욕의 집이 되는가? 그것은 유전자의 복제 열망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성호르몬이 되어서 남자에게 끊임없이 떡을 치라고 신호를 보낸다. 즉, 유전자의 복제 열망이 없다면 남자는 성욕이 없을 테고 그렇다면 세상의 수많은 떡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인류도 없었겠죠. 유전자의 복제 열망은 해당 생물종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해당 생명체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즉, 인류에게는 중요하더라도 한 인간에게는 중요치 않은 행위라는 거다. 유전자의 복제를 위해서는 떡을 친 이후에도 AS 서비스를 지속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유전자 복제 열망을 제외하고 접근한다면 떡치는 행위나 AS 서비스 행위는 에너지 낭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떡집을 찾거나 끊임없이 애인을 만들겠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행위는 인류에게는 중요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쓸모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이유는 순전히 유전자의 복제 열망 때문이다. 국가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떡을 치고 애를 낳아 기르라고 세뇌를 간다. 왜 그럴까? 인간의 노동력이 있어야 사회는 돌아간다. 세금으로 뜯어가야 하며 노동력을 징발해서 군복무를 시킨다. 또한 강자들을 위해 약자들은 싼 임금에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대신한다.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 요행이 살아남더라도 젊어서 한 고생 때문에 늙어서 골병 들어서 젊어서 번 돈을 죄다 병원비로 꼬라박는다. 이 정도면 굳이 비읍트릭스를 안 하고 매트릭스에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건전지로 만들어버리는 비읍트릭스를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노동력은 계속 필요로 한다. 피라미드 구조상 제일 밑바닥은 남자, 그 위가 여자, 그리고
제일 꼭대기가 국가라고 보면 된다. 남자의 DNA 속에 있는 유전자 복제 열망을 여자들은 잘 알고 있다. 초등학교만 가도 소년들이나 중고딩만 되어도 힘을 질질 흘리는 청소년, 그리고 대딩이 되면 대학 남자동이나 선배들이 추근덕거린다.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놀러 보내주고,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운전기사 노릇에 머슴 노릇을 하는 남자들. 그저 유전자의 복제 열망 때문에 개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선 애인 노릇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며 하는 짓은 노예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하면 달라지냐고? 레알? 노예 짓에 이제 살까지 뜯기는 중이다. 돈은 남자가 벌고 경제권은 여자에게 다 빼앗기고 생명보험료는 남자가 내고 보험금은 여자가 타먹는다. 여자는 이것저것 남자를 부릴 수가 있다. 삼국지의 요포나 동탁이 조선 때문에 좆된 케이스며 달기 때문에 주나라가 존망하였다. 달리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비읍스라치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유전자의 복제 열망 때문에 남자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비읍트릭스 안에서 살아있는 현재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다. 제2편 국가와 비읍슬 아치들의 협공 부제 타이타닉. 타이타닉을 비롯한 할리우드의 수많은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세운다. 바로 남자의 목숨은 갯값이라는 거다. 어린아이, 노인,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가 있다면 어린아이와 노인, 여자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고 젊은 남자는 뒤지는 거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물에서 빠져 얼어 뒤진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헐리우드 영화를 곰곰이 되새겨봐라. 공동된 메시지는 여자를 위해 남자는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또한 가족을 위해 아버지는 항상 희생해야 한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남자는 군대 가서 전쟁터에서 장렬히 뒤져야 한다. 이런 세뇌 공작은 자연스레 모 보험 CF에서 남편이 뒤지고 보험 설계사랑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여자의 모습이 광고를 타기도 했다. 남자의 목숨은 갯값인가? 왜 남자가 뒤져야 하는데?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은 남자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비읍트릭스 안에 세뇌당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사실 생존이란 측면에서 한 가족이 이루어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길러지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 에너지는 돈, 시간 등등. 남녀 둘이서 죽자 살자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읍트릭스 사이에선 남자는 죽자 살자 노력하고 여자는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 달리 짓불도 없는 막장녀가 재벌 2세를 만나서 팔자 고치는 드라마가 홍수처럼 쏟아지겠는가? 이런 비읍트릭스에 중독되면 뉴스에 종종 나오는 얼치기들이 발생한다. 여자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남자, 내지는 실현당했다고 자살하는 남자, 완전 병신 중에 상병신들이다. 반대로 뉴스에서 남자친구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여자 뉴스를 본 적이 있나? 내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 여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남자들은 비읍트릭스에 중독된 남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남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결혼 안 하는 남자는 마치 뭐가 모자란 놈이거나 반사회적인 놈이거나 별종 취급을 한다. 비읍트릭스 이론을 자세히 공부하면 결혼하는 남자야말로 병신 중에 상병신임을 알게 될 거다. 제3편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냐? 경제학서에 나오잖아.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지.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마찬가지다. 남자 수가 여자 수보다 많으면 여자 가격이 올라간다. 남자 가격은 내려가고. 왜? 여제는 남존여비였을까? 간단하다.
옛날에는 전쟁이 잦아서 남자들이 잘 뒤지고 아무래도 기계보단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많이 쓰는 일이 많다 보니 힘쓰는데 적합한 남자의 값어치가 높았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오면서 육체 노동은 기계의 힘으로 대신하게 되고 점차 전쟁되어 줄어들게 되다 보니 남자의 쓸모가 줄어들게 되었다. 거기다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또한 노동력으로 증발하면 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니 예전 남자 노동력으로 주로 노동력을 충당한 거에서 현대에는 기계, 남자 노동력, 여자 노동력 등 자본주의 입장에서 더 다양한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남자의 권위는 내려가고 여자의 권위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남자가 유리한 시절에 여자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다 보니 여자가 더 유리한 입장이 되어버린 거다. 여자 전용 땡땡, 여성들을 위한 땡땡, 그것도 모자라 이젠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까지 여자들이 쳐들어와서 볼일 보고 가는 세상이 비읍스라치란 거다. 비읍스라치란 이런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 생겨난 일이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여자의 권위가 남자의 권위를 능가하는 시절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눈치 보며 글 써야 하는 시절이 온 것이다. 미친 마초남 내지는 남성 우월론자 취급을 받게 된 거다. 그러니 남자들은 쪽팔리기 싫으니 이런 꼴 당해도 찍소리를 못 내고 숨죽여야 하고 행여나 여자한테 큰 소리 쳤다간 머리끄댕이 뽑히거나 경찰서로 불려가는 팔자가 된 것이다. 다시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가자. 여자가 왕인 세상이 되니까 점차 남자들은 가족을 이뤄도 소외받게 된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나오게 되는 거고 젊은 시절 죽도록 일해서 가정을 일군 다음 늙어서는 마누라 등살에 집에서 쫓겨나 경로당이나 전전긍긍하다 외롭게 죽는 남자들이 발생하게 된 거다. 이런 것을 보고 자란 남자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싶어 하겠는가? 선진 유럽 국가 남자들은 이런 경험을 아시아 국가보다 더 빨리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레 선진국들의 결혼율이나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한국 역시 점차 선진국화 돼가므로 자연적으로 비슷하게 따라가게 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랐으며 일본에서 초신랑 열풍이 불고 한국도 따라가게 된 것이다. 이게 2010년 글이에요. 미래를 예측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한국과 일본과 다르게 선진 유럽 국가들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그쪽 남자들이 미혼이나 이런 것을 그리 심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다. 개인주의적이 강하다 보니 남자가 미혼이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사회에서 압력을 대놓고 준다. 기혼자에게는 여러 혜택을 주고 미혼자에게는 강한 세부담을 준다. X 같은 상황에 처한 남자들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남자들은 더 열악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그래서 건전지가 되지 않기 위해 유전자의 복제 열망을 거스르면서까지 결혼하지 않고 또는 애인 없이 버티는 남자들, 이것이 바로 신인류 초식남이다. 비옵트릭스를 깨어난 인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 이 글이 2010년 글이에요. 지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동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쌀문화권이에요. 여기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서구권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 성향, 밀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최근 10년 이상 사이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하고 중국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이거는 조금 시대가 변했으니까 첨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제4편 유전자, 그것은 남의 시, 뻐꾸기 둥지입니다. 제4편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링크 내용을 유심히 정독하길 바란다. 링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12월달 밀리터리 내무반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솔로들을 공격하는 비옵트릭스 건전지들을 위해. 사연입니다. 전 결혼 정년기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하려고 손도 보고 그러는데요. 레벨이 맞는 남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전 된장녀도 사치녀도 아니고 평범한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결혼 정년기 여성입니다. 이게 2009년도 글인 거를 보세요. 그럼 이 이전 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 후 생활비 내역입니다.
예비 신랑 남자의 필수 조건, 33살 이하일 것, 서울 시내 최소 24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것, SM7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할 것, 키 178 이상, 75kg 이하일 것. 월 지출 내역을 보면 부부 합계액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30만원, 식료품비 50만원, 문화생활비 및 쇼핑 체육 달림비 70만원, 통신비 30만원, 경조사비 30만원, 차량 유지비 50만원, 외식비 30만원, 부부 보험료 등 70만원, 부부 용돈 80만원, 한 달에 고정비만 440만원입니다. 1년이면 5,28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좀 아껴 쓰면 5천만원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 최소 연봉, 실수령액이 5천 이상 안 되는 남자분들은 결혼하지 않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자가 쓴 거예요. 참고로 저는 168cm, 54kg, 탤런트 조유정 닮은 이미지며 마음만 먹으면 연봉 1억 남자랑도 만날 수 있으니 임신 공격은 삼가해주세요. 직업은 교육계에 종사 중입니다. 가로 열고 유치원 교사. 말도 안 되는 글이죠. 자, 2007년도 글입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다른 남자랑 그만. 결혼 4개월 차 초보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민 상담이 있어서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어요. 남편이랑은 5년 열애 끝에 결혼이라 첫날 밤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여행 간 기분으로 신랑과 같이 술 마시고 좀 많이 마셨죠. 신랑이랑 같이 올라가서 잠을 청했죠. 신랑은 금방 골아떨어지고 저는 잠도 안 오고 방 공기도 너무 좋고 해서 한 잔 더 할 생각으로 호텔 바로 내려갔는데 바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 보니 라틴 쪽 같아 보이는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냥 짧은 영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즐겁더군요. 그러다 바다로 산책 가자고 해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망설이면서 노라고 하려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오는데 거부할 수 없더군요. 그렇게 해변가에서 2번에 걸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아이가 남편 아이인지 아니면 그 남자 아이인지 라틴 쪽이라면 태어나면 바로 가족들이 알게 될 텐데 어쩌면 좋을까요? 신랑하고 시댁은 아이 가졌다고 애지중지.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혼자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친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유전자 검사 사이트 상담 코너 게시물이에요. 2005년도 7월달, 2005년도 7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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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달, 5월달, 3월달, 2월달 하여튼 황당한 내용들인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답답해서 2009년도 글인데 아마 유사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뻐꾸기를 아는가? 뻐꾸기는 알을 낳으면 자기가 품지 않고 딱새 둥지에 알을 둔다. 대신 딱새의 알은 사라진다. 둥지로 돌아온 딱새는 뻐꾸기 알이 자기 알인 줄 착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뻐꾸기 알을 품는다. 뻐꾸기 알이 부화돼서 뻐꾸기가 태어나면 뻐꾸기 새끼들은 뻐꾸기 어미를 따라간다. 아기가 생겼는데 누구의 아기인지 모른다. 어미는 분명하다. 애 낳은 게 어미다. 그런데 이놈 저놈 여러 놈하고 떡을 치다 보니 아비는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다. 신석기 시대에는 목의 중심 사이였으니 별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 후 시대가 지나고 마의 조선시대, 이분이 지읒손이라고 했는데 유자들에게는 암흑기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마의 조선시대가 오자 아비가 누구이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성리학 어쩌고 하다 보니 레알 이슬람처럼 여자는 집안에 걷어두고 잘 감시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잭스할 인간들은 열심히 했겠지만 말이다. 여자는 이놈 저놈하고 섹스질을 했는데 남자 입장에는 잘 모를 수 있다. 자기랑만 섹스한 줄 안다. 여자가 입을 닫으면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에 유전자 검사가 있었겠는가. 그러니 자기 조상이 양반네 가문이었다고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다. 양반네 가문인지 머슴하고 안방마님하고 잭스에서 나온 후손인지 100% 보장이 가능하겠는가.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진 지금 시대에도 이놈 저놈하고 놀아나다가 임신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자는 자기 씨인 줄 안다. 그런데 남의 씨다. 남자는 친자식인지 검사조차 안 한다. 100% 믿는다. 여자를. 그리고 열심히 남의 씨를 키운다. 물론 남의 씨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내 비업트릭스에 나오는 비업슬 아치들은 인생을 날로 먹으려는 여자들만이 해당된다. 즉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려는 여자들은 비업슬 아치가 아니다. 막장 스펙에 가진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그저 돈 많은 남자를 울고서 인생 호강하며 살려는 비양심적이고 날강도 수준의 얌체 여자들을 지칭하는 게 비업슬 아치다.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딴짓 안 하고 애 키우며 사는 여자들은 비업슬 아치가 아니다. 제가 좀 첨부를 할게요. 지금 이 비업트릭스 현자 같은 경우는 믹타오를 최우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좀 달라요. 정직하고 양심적인 여자를 만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찾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에서 찾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순희가 믹타오 입장입니다. 요거는 조금 저랑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유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유전자라는 것은 세대를 거쳐 내려갈수록 조상 유전자는 흩어진다고 보면 된다. A라는 사람의 손자가 B라고 치고 B의 손자가 C라고 치자 A와 C를 비교하면 유전자적 유사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모계 쪽에 해당되는 여러 유전자와 결합되다 보니 잡다한 유전자가 되는 것이다. 즉 C의 유전자는 그 나라 국민들의 공통 유전자와 유사하게 돼버린다. 이러면 굳이 조상을 따질 필요도 없고 굳이 족보를 따질 필요조차 없게 되는 거다. 유전자의 순수성을 그리도 간직하고 싶다면 근친교배를 하든지 아니면 C족 집단 내에서만 행해야 하고, 그래도 순수한 유전자를 필요하다면 인간 자기 복제를 해서 그대로 유전자를 전해줘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비업트릭스 이론을 공박하는 사람들이 주로 말로 떠드는 말이 그래도 애 낳아서 유전자 남긴 놈이 승리자 아니냐라는 말이 결국에는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놈의 잘난 애를 낳더라도 이미 그 애는 너의 유전자 절반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나마 그 애까지나 비슷하긴 하지. 그 애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손자의 유전자는 조부의 유전자의 아주 일부만 가지게 된다. 계속 세대가 흘러내려가다 보면 조부의 유전자 따위는 조만한 쥐꼬리만한 흔적이나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유전자와 핏줄을 중시한다면 차라리 인간 복제를 해서 너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더 부합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다시 비업스라치로 넘어가자. 사랑 따위는 없고 돈 보고 결혼한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돈밖에 없다. 문제는 시대가 갈수록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그런 비업스라치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 있다. 비업스라치들은 자신을 가장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성형까지 한다. 성형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대놓고 하는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생김새는 유전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수술로 그것을 속이는 것이다. 눈 작은 유전자를 보유한 여자가 눈 수술로 눈을 크게 해놓고 남자를 현혹한다. 남자는 여자 눈이 큰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끌린다. 1편에 말했던 것처럼 유전자 복제 열망 때문이다. 유전자 복제 열망은 단순히 떡 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떡을 치되 애가 좋은 유전자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자는 잘난 유전자를 가진 여자를 더욱더 선호한다. 그래서 못생긴 여자보다는 예쁜 여자를 먼저 고르는 것이다. 성형은 이것을 감추고 속이는 행위로서 비업트릭스에 속한 남자들은 성형 미인에 속아서 결혼하게 되고, 물론 남의 씨가 아닌 자기 씨라고 할지라도 태어난 애는 눈이 단추구멍만한 것이다. 반면 남자를 보자. 남자의 부를 과학의 힘으로 위장할 수 있는가? 물론 신분증 위조야 과학으로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범법행위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므로 비업트릭스의 남자들은 레알, 돈을 가져다 줘야 한다. 레알, 돈, 재력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여자는 성형으로 좋은 유전자로 보이기 위해 속임수질을 하고, 남자는 진짜 실력과 진짜 돈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에서는 이제 성형은 대세이고 누구나 하는 것이라 흠이 될 게 없다는 식으로 방송한다. 크크크. 이건 대놓고 구라치라고 광고하는 게 아닌가. 비업트릭스 2편에서 밝혔듯이 국가와 사회조직은 노동력과 세금을 낼 인간만 많다면 어떤 놈이건 어떤 방식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예속화된 노예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남자들에게 자꾸 세뇌한다. 성형이라도 상관없으니 그냥 데리고 살아라 라고 말한다. 비열압 씨와 결혼하는 것도 병신짓이고 성형까지 한 비열압 씨랑 결혼하는 것은 더더욱 병신짓이다. 제5편 철학 아이와 나는 다른 생명체. 신은 뒤졌다 니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신은 존재하거나 존재 안 할지 모른다. 그러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신은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인간 세상에 관여하는 즉시 신은 스스로 계율을 어기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마음껏 떡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빌고 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고 있는 비옵트릭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DC 비옵트릭스 선지자. 처음 서두부터 강력한 태클을 날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이슬람, 불교 신자들은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레알, 종교쟁이의 나라에서 위에 쓴 말은 일반 무교론자들은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어투의 말이다. 신에게 비는 짓, 기도하는 짓은 레알, 쓸데없는 짓, 논법으로 썼다. 1. 신이 존재한지 안 한지는 증명할 수 없다. 신이 존재 안 한다면 신을 안 믿어도 되고 심지어 신을 욕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존재하지 않으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신을 찬양해야 되고 신을 믿어야 한다. 신이 존재 안 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신이 존재한다를 살펴보자. 2. 신이 존재한다고 치자. 인간이 가진 것은 자유의지이다. 지엇대로 하든 말든 신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다. 신은 존재하더라도 이승에서 인간 세상의 일에는 관여시 않는다. 그래서 쓰나미가 나든 지진이 나든 화산이 폭발하든 태풍이 불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조차 같이 쓸려 뒤져나가도 뒷짐지고 관여하지 않는다. 구원은 없다는 말이다. 지진의 일로 동남아 원주민들이 작살날 때, 태풍과 허리케인으로 미국 서부가 작살날 때, 토네이도로 작살날 때, 수마트라 섬이 화산폭발로 작살나더라도 요새 지진으로 시끄러운 저 멀리 IT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도 살려주지도 않는다. 자비심은 없다. 설령 종교쟁이일지라도 말이다. 아무튼 신은 설령 존재하더라도 인간 세상에는 관여치 않는다는 점이다. 내가 이 신학 논쟁 유발글을 서두에 쓴 이유는 제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이다. 철학. 아이와 나는 다른 생명체다. 말 그대로이다. 자식과 나는 별개의 생명체다. 물론 생명종은 동일하게 인간이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자식이 죽지 않는다. 반면 자식이 죽더라도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런데 비옵트릭스 한국에서는 묘하게 그런 간단한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기 어려우면서도 잭스를 XX해서 애를 주렁주렁 까놓고 인생 막자까지 몰리자 자살하자며 애를 살해해놓고 자기도 죽는다. 간혹 자기는 살아남기도 한다. 그런데 TV에서는 동반 자살이란다. 크크크. 분명히 자식을 살해한 살인범인데 동반 자살이란다. 애가 부모가 어려우니 나도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죽겠어? 앞길 창창한 굴만일은 더 가야 하는 어린 녀석을 죽여놓고는 동반 자살이라. 그게 방송에도 그렇게 나온다. 이러니 상식이 없고 몰상식만 가득한 비옵트릭스의 지옥 같은 사회가 아니고 뭐겠는가. 아이와 나는 분명 다른 생명체이다. 유전적으로 단지 나의 유전적 형질 2분의 1만을 가졌고 나머지는 다른 배우자 유전 형질 2분의 1을 가진 자이다. 게다가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아를 가진 자이다. 한 사람의 또 다른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비옵트릭스의 인간들은 그런 것조차 구별을 못한다.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취업 폐기나 한다. 애가 왜 공부를 못할까? 일단 엄마의 유전자가 분명 있을 거다. 아비 유전자 모른다? 남의 씨일 수도 있긴 하다. 그런 경우라면 비옵스 악취를 족쳐야 한다. 그런데 만약 남편의 씨가 맞다면 애가 돌대가리 유전자 형질은 100%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다. 한마디로
지랑 지 배우자가 돌대가리면 애도 돌대가리 유전자를 받았을 밖에 도리가 없다는 거다. 물론 애가 오기와 끈기로 죽으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돌대가리 유전자를 노력으로 극복한 진정한 인간 승리가 아니겠는가. 정리하자. 종교란 아편과 같은 거다. 백해무익한 거다. 왜인지는 이글 서두에 썼다. 뻘짓하는 거라는. 기도 백날에도 신은 안 들어줄 테니 기도할 필요 없고 부지런히 11조 갖다 바칠 필요도 없는 거다. 죽고 나서 지옥 갈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이 세상에 천국 갈 만한 놈도 없을 거다. 왜냐고? 내 생전에 천국 갈 만한 인품을 가진 놈을 본 적이 없다. 니들도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판단해봐라. 비읍트릭스의 주된 지배자들은 비읍스라치와 국가뿐만이 아니라 종교 집단도 이에 해당한다. 그들도 매주 꼬박꼬박 돈 갖다 받쳐주는 인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고민이 있다면 차라리 심리치료사나 카운셀러를 찾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애를 낳았다고 해서 너는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비읍트릭스 논리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그래도 애 하나 까놓고 죽어야 뭔가 사이에 발자국이라도 남기는 게 아니겠소. 물론 네가 부자라면 애를 낳아도 될 거다. 어차피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테니. 그러나 네가 부자가 아니어서 부자들이 자식 교육을 시키는 만큼 재력을 쏟아부을 돈이 없다면 애를 까는 거는 레알 지역 같은 미친 짓이라는 점이다. 부자들은 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거고 가난한 자의 자식은 지역 같은 환경에서 지역 같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에서 누가 유리하겠는가? 설령 부자의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도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니까 잘 살 거다. 그러다 가난한 자의 자식은 공부를 못하면 인생을 조지는 거고 레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도 기껏해야 기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봉급쟁이 노릇이나 하게 될 것이다. 즉 부자의 자식은 어쨌든 저쨌든 레알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가난한 자의 자식은 어쨌든 저쨌든 레알 힘들고 투쟁적이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다. 이래도 무작정 애는 그래도 까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약을 먹고 비읍트릭스에 돌아가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다. 제6편 너님은 감가상각되는 여자. 부제. 부는 영원하지만 미모는 한순간이다. 어떠한 동물도 죽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야생의 세계에서는 어떤 동물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다. 만약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만 연구한다면 거기에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의지도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더 이상 진짜 동물들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론은 모든 사람을 수천 가지로 옥매고 갇힌 동물원의 동물로 만들어버린다. 오쇼 라츠니시. 예수가 짓거리되 전년이 죄가 있다면 돌을 던져라. 단 스스로 한 점 부끄럼 있는 자 살펴라. 라고 비스무리하게 유흥업소녀에게 돌팔매질하는 군상들에게 말했다. 군상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으나 철판녀는 짱돌을 날렸다. 예수가 말리기 전까지 업소녀에게 짱돌을 던진 군상들은 과연 누구였던가? 남자들이었는가? 아니면 업소녀에게 호구를 빼앗기고 민달팽이가 분노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지른 비읍슬 아치들이었는가?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또라이들의 세상, 비읍트릭스. 그 세상을 타파로 지금 시작한다. 몇 달 전 인터넷에 돌아다닌 이야기가 있었다. 뉴욕 사는 어떤 여자가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 돈 많이 버는 놈과 결혼하고 싶다고. 자기는 한 몸매 한다고. 여러 놈이 이 정도 액수면 어떠냐니까 그건 너무 적어서 안 된대. 그래서 결국 여자가 원하는 액수를 버는 남자가 글을 썼다. 그놈 말. 지금까지 네가 안 팔린 거를 감안한다면 네가 부른 액수가 네 몸값보다 비싸게 불려서 유찰된 거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고액의 연봉을 버는 남자다. 그러나 나는 너랑 결혼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돈 주고 여자를
리스하면 된다.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것이며 무엇보다 나는 돈으로 언제나 싱싱한 애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미모나 젊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된다. 또한 나는 나의 부를 굴려서 더 큰 부를 쌓을 수도 있다. 네가 말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만한 고액 연봉자들은 나 같은 생각 정도는 기본으로 한다라고 멘트를 유유히 날리며 어떤 비읍스라치를 분노케 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엑기스는 이 일화에 담겨 있다. 여자의 외모, 그나마 성형질에서 포장했다는 그 외모는 20대 초반까지는 절정기지만 30이 지나고 노화가 팍팍 진행되며 40이 지나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된다. 단순 겉모습만 그럴까? 30세 이후로는 노산의 위험이 확 증가한다. 쉽게 말해 애가 정상적인 놈이 아닌 비정상적인 놈이 나올 확률이 증가한다. 주변에 의사가 있으면 붙잡고 물어봐도 나와 동일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다. 더욱이 45세의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늦어도 50에서 55세면 폐경이 온다. 생각해보자. 어느 얼치기가 35살 먹은 여자와 결혼했다고 치자. 결혼생활 5년 후에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마누라를 보게 될 것이며 결혼생활 15년 후에는 여자가 폐경기가 돼서 남편에게 히스테리를 부릴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생존 평균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줄창 주름만 보다가 끝난다. 그래서 제일 똑똑한 순서를 다시 써보면 골드미스터 잭슨은 해도 결혼을 안 하고 두 번째로는 동거하는 놈 사실은 아닌 거, 세 번째로 젊은 여자와 결혼한 놈, 다음으로 늙은 여자와 결혼한 놈이 된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와 결혼한 게 가장 안 좋다는 거죠. 레알 쓰고도 살이 떨린다. 테러 올까봐 두렵다. 나 떨고 있는 거냐. 물론 이거는 저랑 생각은 좀 다르죠. 저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베스트고 한국에는 별로 없으니까 외국에서 찾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랑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이어서 최근에 방송가 나부랭이들이 떠들어대는 골드미스랑 결혼한 누구는 루저들의 희망이라는데 무슨 겹뼈다귀 뜯어먹는 소리냐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다. 제일 멍청한 선택을 했는데 무슨 얼어뒤질 루저들의 희망이냐. 다시 예수랑 업소녀로 돌아가자. 레알 업소녀가 무슨 잘못이냐. 업소녀야말로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다.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다. 반면 업소녀에게 돌을 던진 비읍슬 아치들을 살펴보자. 요년들이야말로 인생 날로 먹으면서 사는 여자들이 아니고 뭐냐. 그저 돈 많은 놈만 어떻게든 꼬셔서 결혼해서 팔자 편하게 살아보려는 거지. 그런 여자들이 업소녀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은 대기업이 구멍가게업에 뛰어들겠다고 동네 가게 조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유전자의 복제 열망 때문에 주기로 떡을 쳐줘야겠다면 젊은 애들 리스에서 써라. 골드미스터로 살면서 풍족하게 사는 게 레알 현명하지 않겠는가. 유전자를 남긴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을 이미 지난 비업트릭스 연재물들에서 논하였으니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며 목숨이다. 레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헌신해서 건전지가 되는 삶이 행복할 거라고 느껴지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한 번 다시 되돌아간다면 기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잭스의 행복은 순간이지만 족쇄는 영원하다. 제7편 비읍스라치의 역석 떡집의 불법화. 7편 들어가기 전에 독자들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캐션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전자를 남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앤서 유전자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누차 말했지만 종으로서는 중요하지만 각 개인으로서는 별로 중요한 작업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싸고 싶다는 유전자의 복제 열망 때문에 똘똘이가 펌프질 욕망일 뿐이라고 말했었다. 또한 유전자의 순수성은 세대를 내려갈수록 흩어지고 설령 한 조각 유전 인자가 먼 후손에 남겨 있다 치더라도 아이는 나와는 다른 생명체, 편에서 밝혔듯이 애는 나는
영혼도 다르고 몸도 달라서 말이 부모 자식 간이지 가족 개념을 버리고 순수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단지 유전자만 2분의 1 동일한 남이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자식 남이야. 이게 내가 내뱉고 싶은 말의 엑기스다. 네가 죽어도 아이는 살 것이고 이 아이가 죽어도 너는 살 것이다. 너와 네 아들은 독립된 개체이며 자아이기 때문에 물건 취급해서 동반 자살하지 말라는 식으로 썰을 푼 적이 있다. 유전자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춤해놓고 호랑이 가족 이야기로 넘어가자. 호랑이는 뒤지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리고 항상벌의 계백 마누라는 호랑이는 가족 때문에 뒤지고 인간은 이름 때문에 뒤진다고 했다. 레알, 그놈의 명예 때문에 뒤지는 길을 간다는 거다. 현 시대의 인류도 그놈의 명예 때문에 죽는 길로 가고 있다. 가까이는 별 중에 하나가 2009년에 졌다. 노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레알 잘 만난 대가다.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욕망 중에 하나다.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마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히틀러처럼 또라이가 되든지 아니면 이순신처럼 나라를 구하든지 뭔가 업적이나 악업을 행해야 그나마 기억되는 거다. 깡 평범하게 살다가 애를 낳고 먼 후대에 네 이름을 기억되길 바라는 것은 레알 고개에서 밀단팽이가 분노로 울부짖는 것을 주계열들이 많이 듣고 집단으로 울어제끼는 일과 비등할 것이다. 고로 이름 남기고 싶어서 애를 잔뜩 싸지르는 것도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점이다.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전자는 고통만을 남긴다. 애는 자라면서 보살피지 않은 아비를 원망한다. 그리고 조조하겠지. 나중에 다스 베이더가 내가 네 애비다라고 루크에게 말하자. 루크는 쿨하게 말했다. 지역과 엑스끼야. 그저 인연저연 잡아다 싸질러서 임신시키고 도망가는 거는 여자한테도 애한테도 몹쓸 짓이다. 내 이론은 비읍스라칠에게 당하지 말라는 것이지 비읍스라칠처럼 선량한 인간을 이용해 먹으라고 만든 이론이 아니다. 유전자를 남긴다는 것은 임신을 시켜 애를 낳게 한다는 것이므로 차라리 연락에 따먹고 유전자는 안 남기는 게 인간으로서 레알 할 도리라고 한 거지. 임신시켜놓고 도망가는 게 레알 비읍트릭스 해방론자들의 길은 아닌 것이다. 이해 안 되는 행자들을 위해 요약 정리한다. 여러 잭스를 뜨는 것은 상관 안 한다. 100명과 떡치든 1000명과 떡치든 상관없다. 그러나 임신은 시키지 마라. 피임하란 소리다. 그저 유전자 복제 열망 해소를 위해 떡은 쳐도 좋으되 책임질 짓을 하지 말라는 거다. 물론 데리고 살 자신이 있으면 임신시키든지. 그러나 여러 떡을 치고 임신은 임신대로 시켜놓고 쌩까고 도망가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라는 거다. 물론 대부분 임신 중전 수술 들어가겠지만 운 나쁘게 태어난 놈은 평생 다스베이더를 조지려고 할 테니 말이다. 또 하나의 행자가 말한 나는 결혼하기 싫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갈군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이번 7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참조하길 바란다. 제7편 비읍스라치의 역사 떡집의 불법화. 이 사회는 매트릭스 구조이며 인간을 노예에서 착취하는 구조이며 그것도 모자라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남겨놓은 부채 또한 어마어마하다. 국가부채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 너님이 못 갚으면 네 아이들이 갚아라. 이게 레알 국가, 기업 운영자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가 잘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노예가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예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고분고분했던 지난 세대의 남자들과는 다르게 그런 힘든 모습을 목격한 신세대 남자들이 비읍슬 아치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치를 떨자 차마 사이에 뒤엎지는 못하고 소극적 저항을 개시한 게 초식남으로의 변신이다. 초식남은 몸으로는 상황이 지역 같다는 것을 느끼지만 왜 이 사회가 지역 같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거나 말하지는 못한다. 그걸 대신 말해주는 게 바로 나다. 내가 퍼뜨리는 비읍트릭스 이론이 바로 왜 너님이 초식남이며 초식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업트릭스 자가 탈출자인 초식남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니 마운틴 와이프 서브젝트 닥터들이 비분붕괴한 말로 더 이상 애를 처치 수술을 안 하겠다, 불법이다 공표를 하며 이와 동시에 애를 안 낳으면 우리가 멸종하니까 낳으라고 공익 광고를 틀어주는 게 주 업무가 되어버렸다. 또한 남자 사냥이 힘들어지자 비읍슬 아치들은 정부에게 징징대서 떡집의 불법화와 잭스 유사업소에 대한 철퇴를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강남 템프로 아가씨들 업소는 내버려 두고 서민 대상 주요 업소인 장안동과 청량리만 조져된다. 서민과 함께하며 서민들의 유전자 복제 열망을 해소시켜준 서민 업소녀들과 이용자들은 어찌 비분붕괴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레알 XX들아. 비업슬 아치들과 정부의 협력은 이렇게 된 거다. 돈 많고 잘난 사이의 지도자분들께서는 강남 템프로 업소에서 해포를 풀겠다. 돈 별로 없는 서민들은 비업슬 아치 치하하에서 건전진화되어 미래의 노예나 양산하다 뒤져라. 이게 위대한 계획인 것이다. 비업슬 아치의 입장에서는 서민보다는 돈 많고 권력 센 놈을 물어야 하긴 하지만 아무리 비업슬 아치가 파워가 센다 한들 지주제에 재벌 안방마님은 못 될 것 같고 드라마처럼 재벌 2세 마눌도 되기 어려우니 그냥 용돈 받는 엔조이 상대로 만족하고 나중에 늙어서 지 몸뚱이 대신 덮어쳐줄 띨띨한 중산층 정도는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떡집의 불법화에 그치지 않고 불법 야동 퍼뜨린다는 제목하에 김본자 씨를 잡아가고 심지어는 인형과 떡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니 레알 이게 비업트릭스 미친 또라이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들이 현재 진행 중인 비업슬 아치들의 초신랑 사냥 진행 일지인 것이다. 이제 서두에 올렸던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을 쓰고 마무리하겠다. 부모는 결혼을 하라고 권유한다. 나는 싫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가 결혼하라는 것은 하나는 유전자 복제 열망 때문이다. 지 자식 깐 것만으로도 모자르고 지 자식도 또 자식을 까서 손자나 손녀를 봐야 유전자 복제 열망이 해소된다. 레알 실이 만든 족쇄이다. 평범한 인간들은 결국 이런 복제 열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전자의 지배에 산다. 종을 유지시키기 위한 DNA의 속박이다. 하나의 이유가 더 있지만 밝히지는 않겠다. 비업트릭스 이론 8편 비업트릭스의 극복 제8-A편 비업트릭스의 극복 부재 선택권입니다. 당신들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속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배신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신뢰는 사람을 구속한다.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든다. 배신은 사람을 해방한다. 아무도 믿지 않기에 타인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신뢰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배신은 사람을 악당으로 만든다. 영웅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죽게 되고 악당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 살아남는다. 당신은 영웅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악당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비업트릭스 선지자왈. 비업트릭스의 구조는 과연 붕괴될 수 있는 것인가? 근시대 내에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과학의 기존 학설을 깨트리려면 오류만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이전 학설의 오류 지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사회 구성원의 지지를 얻었을 때 비로소 기존 학설은 폐기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운명과도 같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곳은 기존의 사회 기득권 세력의 강한 저항을 받게 돼 있다. 물론 기존의 사회 기득권 세력을 붕괴시키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이나 시간이 흘러 기존의 사회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더라도 기득권 유지에 별 문제가 없다면 패러다임은 바뀔 수 있다. 비업트릭스는 미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간의 조직구조이다. 룰은 시대를 거쳐 변화해왔다. 석기시대 모계사회에서 청동기 철기 부계사회로 바뀌고 다시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시대로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바뀌고 다시 군장국가시대로 세계화시대로 바뀌어오면서 사회 지배층은 여러 차례 매트릭스를 리로디드 해왔다. 그 와중에 수많은 시민혁명, 공산혁명은 마치 약자들이 강자의 룰을 깨트리고 평등의 시대를 가져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새로운 귀족계층이 구귀족계층을 숙청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무지렁이 백성을 이용한 차도살인이었을 뿐이었다. 지금의 피읍트릭스 구조를 깨트린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또 다른 피읍트릭스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구버전의 오류가 생겨 피지배층이 들고 일어났으니 신버전에서는 좀 더 교묘하게 준비되어 인간들을 사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여전히 자유와 평등을 울부짖으며 너님은 선택권이 있고 이 모든 불행의 결정은 다 너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선택. 과연 선택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짜장과 짬뽕 둘 중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둘 중 하나를 고를 것이고 스스로 나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선택권이 있다면 그는 짜장과 짬뽕의 선택 대신 세상에 어떤 값비싼 음식이라도 사 먹을 돈이 있고 그래서 오늘의 점심은 싹스핀이나 먹을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 과일과 샐러드를 먹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싹스핀을 사 먹을 돈이 없었고 그의 선택은 결국 자신의 경제 사정에 순응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피지배층에게 음식 선택권이란 없다. 단지 자신이 선택권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나 자기 위안을 할 뿐이다. 반면 지배층은 음식 선택권뿐만 아니라 룰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룰은 언제나 지배층에게 유리하다. 피지배층은 태생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룰을 따르지 말고 룰에서 벗어나야 한다. 피읍트릭스 1편에서 필자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글을 읽고 피읍트릭스를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모른 채 살아갈 것인가? 지금 8편을 읽는 여러분들은 전자를 선택했다. 여러분은 단지 피읍트릭스의 구조만을 알았을 뿐이다. 아직 사회의 피읍트릭스 구조를 깨트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현재 피읍트릭스 구조가 사회 지배층의 이익이 되고 비지배층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아키텍처와 피읍스라치의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한 피읍트릭스 구조를 뒤집어 엎기는 역부족이다. 선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깨트릴 수 없으니 몸을 피해 있을 수밖에 없다. 피읍트릭스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그게 싫다면 지배층이 되어서 룰을 결정해야 된다. 수도자가 되거나 영웅으로 죽거나 악당으로 살아남거나. 피읍트릭스를 벗어나는 길은 피읍스라치로부터 멀어지고 사회의 냉대를 감수하는 것이다. 현재 가정을 이루는 가장을 보고 집을 떠나라고 하는 소리이며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는 미혼 남자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다. 제가 볼 때 요거는 퐁퐁남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나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은 가정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가정을 이룬 기간만큼의 과거 자기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며 추억마저 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기회가 있다. 유부남들은 이미 피읍트릭스 체제에 순응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스미스 요원이 돼버렸다. 충직하게 미혼 남자들을 보고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댈 거다. 이런 사회적 압박 외에 신이 내린 저주인 유전자 복제 열망 때문에 끊임없이 섹스 욕망이 있을 것이고 여자만 보면 정신줄을 놓게 마련이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지만 이성을 가지기 이전에 동물이 가진 감정과 본능 때문에 정상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화를 잘 내거나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본능에 충실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성적인 판단력, 정신력으로 본능을 잠재워야 하는 평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게 초식남의 숙명이다. 게다가 늙어갈수록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사실혼 같은 동거 생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냉대도 견뎌야 한다. 그리고 절망적인 외로움도 극복해야 한다. 득도나 해탈은 별게 아니다. 이런 욕망의 굴레를 깨뜨릴 수 있는 의지력이 있다면 득도한 것이다. 도를 안다는 것은 이성의 힘으로 본능을 이겨내는 고자득이다.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진 동물이다. 니자를 봐도 육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지배층이 되어 룰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피지배층을 해방시켜 영웅으로 죽거나 피지배층을 억압하여 악당으로 살아남거나 B-B편에서는 게임 이론으로 보는 영웅으로서의 삶과 악당으로서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자. 8편은 A편과 B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감성을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오직 순수한 사랑은 자기에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진실이다. 부모의 자식에는 DNA의 속박에 따른 자기 유전자에 대한 사랑이다.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DNA의 의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발현된다.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은 허상이며 사랑의 순수하지 않은 본질은 정욕이고 그것은 소유의 다른 표현이다. 사랑, 그것이 대중매체에 포장되어 성스러운 사랑으로 위장된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성에 대한 헌신은 자기 위안이며 결국 파멸로 몰아간다. 비업트릭스 선지자 왈. 영웅과 악당의 길. 선덕여왕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겠다.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영웅이 되고 악당이 된 김유신과 비담. 미실은 남녀 간의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사랑은 철저하게 빼앗는 것 맞다. 본질은 소유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희생이다.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 죽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속인다. 그리고 기억될 거라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사그라든다. 그리고 희생한 사람은 잊혀진다. 김유신은 덕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끝까지 쟁취하였고 죽어서까지 영웅으로 이름을 남겼다. 비담은 덕만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잃었고 목숨도 잃었고 마지막에는 악당으로 죽었다. 둘 중 누가 승리자인가? 둘 다 승리자가 아니다. 두 남자를 경쟁시켜서 원하는 것을 취한 덕만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받으며 눈을 감는다. 승리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덕만이었다. 대중매체는 철저하게 세뇌시킨다. 남자들로 하여금 영웅과 악당의 길을 걷게 한다. 선택권은 두 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택권은 없다. 두 길 모두 패배자의 길이다. 김유신은 죽는 날까지 덕만의 유지를 받들다가 생고생을 해야 했고 비담은 목숨까지 잃었다. 그러나 대중매체는 본질을 왜곡하여 김유신은 최후의 승자로 비담은 덕만의 사랑을 받은 행복하게 죽은 남자로 묘사했고 모든 덕후들이 설레발치며 펑펑 울었다. 두 남자의 희생은 거룩하다고 외치며 마무리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우리는 추노에 심취해 있다. 이미 비담과 김유신은 안드로메다로 사라졌다. 비업트릭스 세상에서 안 당하고 사는 길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룰을 벗어나서 수도승처럼 독립적으로 사는 것. 또 하나는 룰을 만드는 지배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영웅이 되려 하거나 악당이 되려 하는 길은 결국 패배자가 되는 길이다. 재수의 딜레마. 두 재수를 따로 두고 제안을 한다. 죄를 자백하면 5년형, 자백하지 않고 다른 재수가 네가 저지른 죄를 말하면 10년형이라고 한다. 물론 증거가 없으므로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무죄이다. 두 재수가 각각 갇혀있어 서로 상의할 수 없다. 결국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여 둘 다 자백하여 각각 5년형을 선고받는다. 상대방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공포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지 못한다. 신뢰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간혹 비범한 사람이 출연하기도 한다. 그러니 영웅이라 치라는 자는 무한한 신뢰를 보이며 끝까지 먼저 배신하지 않는다. 만약 상대도 배신하지 않으면 둘 다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상대가 배신을 하면
철저하게 응징하여 복수한다. 영웅은 행동으로 인해 신뢰를 얻게 된다. 그러나 복수를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악당은 무한정 배신을 때리는 놈이니 더 거론할 것도 없다. 지배자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이 유리하면 거침없이 배신을 때리며 감히 복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는다. 이런 것을 잘하면 계속 지배자 노릇을 하는 것이고 못하면 다른 세력에게 쫓겨나게 된다. 사랑노름도 마찬가지다. 지배자가 되고 싶으면 미실처럼 거침없이 빼앗으면 지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읍트릭스 이론을 끝마친다. 그동안 읽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많이 쉬네요. 예, 감사합니다.